남의 나라 경제가 휘청이는데 왜 우리 동네 부동산 시장까지 긴장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중국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 60여 곳의 합산 손실 규모만 한화 약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본토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본가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사둔 알짜 자산을 헐값에 매물로 던지기 시작했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특정 지역의 투매 현상이 살얼음판 같은 한국 부동산의 진짜 뇌관을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남의 나라 위기가 아닌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이나머니 이탈의 나비 효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입되었던 제주도의 핵심 리조트 단지와 서울 주요 도심 상권에서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 외국인 투자 이민제의 열풍을 타고 수십억 원의 현금을 들여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였던 중국의 자산가들이 최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급매물을 내놓고 서둘러 자금을 회수하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가 붕괴한다는 신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 소유 비중이 높은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묻지마 매도세가 주변 상권의 호가와 투자 심리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토 기업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한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시세보다 10% 이상 깎아서라도 당장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매각해달라는 중국 측 건물주들의 다급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는 단순히 강남이나 제주도, 특정 중개소에서만 들리는 우연한 소문이 아닙니다. 해외에 흩어진 자산을 정리해야 할 만큼 현재 중국 본토의 부동산 시장과 거대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묵직한 경고등이거든요. 수익률을 따지며 여유롭게 시장 가격을 기다리던 과거의 패턴과 달리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즉각적인 현금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체 대륙의 심장부에서는 어떤 거대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기에 이토록 다급하게 해외 자산의 셔터를 내리고 있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 그 자체가 우리 시장을 붕괴시키는 단일 원인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점은 고금리와 대출한도 축소로 가뜩이나 매수 심리가 얇아져 있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이런 외부의 급매 충격이 더해질 때 일어나는 화학작용입니다. 누군가 시세를 낮춰서 물건을 던지면 빚을 내서 버티고 있던 평범한 한국인 집주인과 상가주인들도 덩달아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자산가치 하락의 공포를 느끼게 되거든요.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이 자금 회수 바람이 왜 한국의 평범한 5070 실거주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지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도 이따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호수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한국 부동산의 구조적인 암초들이 하나둘 그 날카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대륙의 자산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본토의 현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충격적인 규모의 실체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본격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본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막연한 공포가 아닌 객관적인 숫자부터 짚겠습니다. 국제금융정보업체 윈드의 분석에 따르면 상하이 선전증시에 상장된 중국 부동산 기업 81개사 중 무려 74%인 60개사가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들의 합산 예상 손실액은 2,400억 위안, 한화로 약 50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부동산 산업이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수익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 50조 원이라는 돈이 전부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 수치에는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가치 하락뿐이나 회계 장부상으로 처리된 자산평가 손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요. 빚을 내서 무리하게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렸는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집은 안 팔리고 이자는 불어나니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통째로 쪼그라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런 회계상 손실조차도 결국 기업의 현금 흐름을 틀어막고 파산 위기를 앞당기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중소형 건설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의 풍향계로 불리던 왕커는 2025년 한 해에만 885억 위안, 한화 약 19조 4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적자를 갈아치웠습니다. 2년간 누적 손실은 1,300억 위안, 약 28조 4천억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선 대도시의 굳건한 집값마저 흔들리고 있거든요. 선전 같은 핵심 경제도시의 집값조차 전년 대비 3% 안팎의 하락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중국 내수 시장의 소비 심리마저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건설사의 부실은 자연스럽게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위기로 옮겨붙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대형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은 투자자들에게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위기에 처한 투자자들이 본사 앞에 몰려들어 항의하는 씁쓸한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했죠. 부동산 개발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 여파가 기업을 넘어 금융 시스템과 국민들의 실물 경제까지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증명된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세계적인 금융기관들도 잿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투자은행 분석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단기간에 훌쩍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L자 형태로 오랫동안 바닥을 기어가는 장기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금리를 만지고 규제를 푼다고 해도 수년간 쌓인 막대한 부채와 꺾여버린 시장의 신뢰를 단숨에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요. 지금 중국의 거대 자본들은 본토 안에서 돈을 끌어올 구멍이 꽉 막혀버린 지독한 유동성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지어놓은 집을 제값에 팔아 현금을 주기도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현금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해외에 흩어져 있는 투자 자산들입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먹튀가 아니라 무너지는 본토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자금 회수 과정인 셈입니다. 근데 왜 하필 한국의 부동산이 이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 정리 대상이 되었을까요? 과거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자산가들은 자본을 분산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까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혔죠. 비상시를 대비해 튼튼한 이웃나라의 금고에 안전자산을 분산 예치해두는 글로벌 경제에서는 매우 흔하고 정상적인 투자 행위였습니다. 본토에서 정부가 공동 부유라는 명분 아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들의 부채 축소를 압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돈줄이 막힌 건설사와 투자기관들은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막대한 이자와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수익률보다 오늘 당장 통장에 꽂히는 현금의 존재가 기업의 생사를 가르게 됩니다. 결국 본토에서는 묶여있는 자산을 팔기 힘드니 그나마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거래가 수월한 한국의 부동산을 서둘러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들이 한국 시장을 흔드는 것은 결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려는 의도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차고의 비싼 스포츠카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부자가 당장 내일 부도를 막아야 한다면 중고차 시장에 차를 헐값에 넘겨서라도 현금을 구해야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는 매물이 정상적인 시세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제값을 받아줄 매수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가격을 대폭 낮춰서라도 당장 거래를 성사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자본의 비중이 높았던 상권이나 지역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의 압력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매 거래가 실거래가로 찍히게 되면 그 동네에서 건물을 팔려던 한국인 소유주들도 덩달아 매도 호가를 낮춰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 외국인 자본의 다급한 자금 회수가 지역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에 예상치 못한 왜곡을 가져오며 하락의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요.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심리의 영향을 극도로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급락 거래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퍼지면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시장에 매물은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은 사라지는 전형적인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단일 원인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심리가 꺾이는 순간 그 파급력은 지역 상권을 넘어 실거주자들의 불안감으로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결국 중국 거대 자본들의 다급한 자금 회수 과정은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봤지만 그들이 생존을 위해 빼가는 자본의 빈자리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작은 균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집을 팔고 나간다는 현상 너머에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복합적인 위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퍼즐의 다음 조각을 맞추기 위해 이제 시선을 한국 부동산의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외국인 자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일부 지역과 상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평범한 한국인들의 전 재산이 묶여있는 전국적인 아파트 단지는 이 흐름에서 완전히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차이나머니의 이탈이 전국 아파트 값을 직접적으로 폭락시키는 주범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외부 자본의 이탈이라는 작은 충격파가
이미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잔뜩 곪아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 내부의 뇌관을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외부의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릴 만큼 체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높은 이자율 때문에 영끌로 집을 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랐고 은행의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한마디로 시장에 새로운 돈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나마 시장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던 유동성의 한 축마저 무너지면서 거래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복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투자 수요가 몰렸던 수도권 외곽에서는 이런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결합해 위기감이 고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갭투자를 했던 한국인 집주인들은 높아진 이자를 견디며 어떻게든 전셋값이 다시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매수 심리가 죽고 싼 값에 나오는 급매물만 간간히 거래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만기가 돌아온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 흑자부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세입자한테 보증금 못 돌려주게 생겼어요.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니까 이게 제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단일한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면서 시장의 안전판이 무력화된 겁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라는 글로벌 악재가 사람들의 경제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급매가 나오면 내수 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매수 대기자들을 완전히 숨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보고서라도 호가를 낮춰서 물건을 던지게 되는 씁쓸한 하락의 연쇄작용이 서서히 시동을 걸게 되는 구조인 거죠. 이는 단순히 남의 나라 부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자극적인 먹튀쇼가 아닙니다. 돈이 가장 정직하게 움직이는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이 쪼그라들 때 나타나는 매우 현실적이고 냉혹한 청구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을 좌우한다는 과도한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현금을 챙겨 떠나는 자리를 우리 스스로 메울 체력이 부족하다는 뼈아픈 현실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감은 특정 지역 상가 소유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깔린 막대한 부채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앞서 말한 급매 연쇄와 거래 저격은 숫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야 할 국가 경제의 쿠션이 얇아진 상태에서는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파산의 경고음이 내 앞마당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진원지인 중국 정부는 이 거대한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 당국도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만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하고 금융기관을 동원해 우량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주택 구매에 제한을 푸는 등 바닥에 떨어진 시장의 매수 심리를 살리기 위해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붕괴를 차단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상적인 노력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이면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구제금융과 지원책이 시장 전체에 골고루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자금 지원은 생존 가능성이 높은 일부 국유기업이나 우량건설사에 집중될 뿐 이미 심각한 채무에 빠져 파산의 벼랑 끝에선 수많은 민간 개발업체들에게는 여전히 굳게 닫힌 문이나 다름없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민간 자본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산을 더욱 거칠게 매각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본 이탈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엄격한 자본 통제 정책도 딜레마를 낳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시중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이런 통제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갇혀있다고 느낄 때 가장 격렬하게 탈출구를 찾으려 하는 법입니다.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이동시킬 수 없다는 불확실성은 결국 자산가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미리 현금을 확보해두려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만듭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 역시 출구를 좁히는 핵심 요인입니다. 중앙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지방정부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라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지방정부들의 곳간이 비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는 땅을 팔아 넉넉한 재정을 누렸지만 지금은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역이 수두룩하거든요. 국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장 스스로 쌓인 재고를 소화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자면요. 이런 통제 중심의 시장 개입이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폭락을 막아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자생적인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팩트입니다.
부실을 털어내고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새로운 매수자가 들어오는데 구조조정이 늦어지면서 지루하고 긴 침체의 터널에 갇히게 된 것이죠. 결국 중국 시장 내부의 꽉 막힌 출구는 유동성을 갈구하는 자본가들을 압박했고 그 압박감은 해외 자산의 축소라는 형태로 우리 시장에 잔잔하지만 묵직한 파도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고요? 바다 건너 대륙의 부동산 침체가 그저 그들만의 골칫거리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국 자본의 매도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한 부채 경제의 한계라는 뼈아픈 현실이 한국 경제에 숨겨진 아킬레스건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무리한 차입으로 무너졌듯 우리 역시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수년째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금융위원회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금융권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묶여있는 PF 대출 규모는 하나 약 130조 원대에 이릅니다. 다행히 금융당국의 강력한 관리로 당장 시스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통제되고 있지만 고금리와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이 막대한 빚은 경제 전반을 짓누르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들의 가계부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꽉 차 있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소비와 매수 심리가 쉽게 꺾여버리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품고 있죠.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겪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L자형 침체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자산에 거품이 빠질 때 한쪽에서 무너진 신뢰가 어떻게 시장 전체의 거래를 멈추게 하고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미리 보여주는 셈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맹목적인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시차만 다를 뿐 빚으로 지은 집이라는 같은 구조적 궤도 위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차이나머니의 자금 회수 같은 외부 요인이 내 동네 집값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높은 이자와 대출 규제 같은 내부 요인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겪고 계신 팍팍한 경제 분위기나 생생한 동네 부동산 이야기를 댓글로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복합적인 메커니즘, 즉 차이나머니의 이탈이 어떻게 130조 PF 구조와 맞닿아 내 자산에까지 파고드는지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것이 출퇴근 경제가 하는 일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